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여야를 아우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박영선, 양정철이란 이름이 등장했고 오후엔 다시 찐윤 중에 찐윤, 장제원의 이름까지 나오는 걸 보면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공통점은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점.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과 일하는 걸 꺼린다고 일부에서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만큼 감동의 인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권의 혼돈 속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현금 지원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이는데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같은 조 단위 정책도 함께였습니다. 포퓰리즘이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13조 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전통시장 자금 지원, 에너지 비용 지원 등 총액만 15조 원에 달합니다. 오후엔 예정에 없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용사면 등의 경우 입법만으로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적 법률이란 개념의 활용도 주문했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더 키워야 한다는 취지인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이런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 상황을 맡기기에는 너무 경제 상황이 심각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건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이건 정부건 정말 이 포퓰리즘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큰 암적 존재로서 작동할 수 있다. 국민의힘도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나라 빚이 늘면 국민 고통으로 돌아온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주도권도 확실히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는데 정민진 기자가 21대 국회 개원 때와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등을,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상임위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더 나아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됩니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가니까요.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고만 돼 있어 과반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민주당이 1년 2개월간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강대강대치가 계속될 경우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법사위원장이 대체 어떤 자리길래 이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대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국회는 2년마다 국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과 상임위 구성원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을 합니다. 이때마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모든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하는 곳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이 법 조항의 문구가 적정한지 살펴보는 건데요. 관문의 수장인 법사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도, 반대로 지연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는 모양인데요. 그럼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정합니까? 네, 국회법상 선거를 통해 뽑아야 하지만 통상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관례가 됐습니다. 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고 저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는 이 양당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았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엔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법안 발목 잡기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잘 마련해 놓은 합의제적인 전통이나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던 것이죠. 한번 관행이 깨져버리니까 합의보다는 의석수라든지 자기 이해관계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네, 그런데 보니까 21대 후반기에는 제2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 민주당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이른바 검수완박 등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후 거야 폭주라는 비판 속에 2021년 재보선 등 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었고 다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이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까지 맡아서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네, 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죠.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일방적인 독주를 보이면 또다시 역풍이 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도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견제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상당히 시끄럽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다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날선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술판 진술과 관련해 CCTV를 공개하라고 압박했고 진상조사단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해 공격의 강도를 높입니다. 오연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장소의 CCTV와 출정 기록을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1313호실 앞방 복도를 비추는 CCTV를 공개하면 같은 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금방 확인될 것 아닙니까? 영상이 삭제됐다면 포렌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점 회장 등과 거짓 진술을 모의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밝혀내겠다며 당내 진상조사기구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장은 민형배 의원이 맡고 위원으로 김용민 의원 등이 합류해 친명계가 주도할 계획입니다. 수원지검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입건된 대북 송금 수사를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내일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이 전 부지사가 수감됐던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합니다. 대검찰청에도 감찰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검찰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당시 변호인과 교도관 38명, 쌍방울 관계자 모두를 조사해 술자리가 없었다고 했다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한 겁니다. 법적 대응도 하겠다는 입장인데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제기한 검찰청 술판 진술 조작을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수감자들 불러 모아서 술 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 회의를 하고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가 있었다는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전 부지사를 맡았던 교도관 3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온 적이 없고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맞은편 사무실이 아니라 검사실이나 구치감에서만 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도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는 오늘 술자리 장소가 검사실 안 진술 녹화실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법률위 변호사가 포함된 술자리 의혹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들은 음주나 진술 조작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여권은 하루 종일 후속 인사를 둘러싸고 뒤숭숭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는데 여야 모두 화들짝 놀랐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을 위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말한 윤 대통령이 핵심 인선을 놓고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하버드대 강연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좌천성 인사를 당했을 때 정치를 권유한 인연이 있습니다.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관련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종일 술렁였습니다. 여당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면 지지층 사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보수 국민층이라든지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민주당에선 야당 분열을 노린 거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권의 반응이나 또는 여론 동향을 한번 살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가 이런.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DJ 정부 시절 보수 진영에서 비서실장을 선임한 사례를 거론하며 긍정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은 당 원로인 상임고문단을 만나 쓴소리를 들었는데 수위가 높았습니다. 선거 패배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부터 당이 왜 직언을 못했느냐는 질책까지 다양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전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를 만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작심한 듯 당에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선거 패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을 지목했습니다. 이번에 이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그리고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원로들은 야당과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고 했고 당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이렇게 되느냐는 아주 통렬한 반성이지 뭐 아주 고문들도 신랄하게 이야기 다 하고. 앞서 윤 권한대행은 초선 당선인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당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40, 50대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 부분은 뭐 다 알시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고. 당내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신한 건 아쉬웠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질문을 받으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하나의 큰 요인이 돼버렸죠.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당선자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전망인데 윤재혁 권한대행이 맡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전국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정치 이슈들을 최지원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먼저 민주당 한번 볼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이른바 술판 주장. 연일 검찰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나선 분위기인데 이 선거 압승을 거둔 이재명 대표에게는 사실상 사법 리스크가 향후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혐의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재판의 향배가 이 대표의 정치 행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부지사가 이전에도 진술을 바꾼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술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대표가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논란 자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검사와 피의자들이 술을 겸한 식사를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기강해이가 됩니다. 다만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전 부지사는 술도 마시면서 진술도 회유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 검찰의 진술 회유는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기존 해명과 달리 만에 하나 술자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검찰에 대한 여론 급격하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공격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건데 사실 여부에 따라서 한쪽은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여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박영선 전 장관, 친문 핵심이었던 양정철 전 원장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권 핵심부에서 이 두 사람의 기용 자체를 검토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기존 하마평에 올랐던 여권, 특히 친윤 인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인사 자체가 계속 늦춰지는 분위기였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염두에 두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찾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후보군에 오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 야당은 물론이고요. 여당에서도 보수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반발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습에 나선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도 상당히 저도 놀랐고요. 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기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추천한 걸로 알려진 인물이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친명계와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야당 분열이다, 이간계다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요. 또한 여권 지지층에서도 양 전 원장의 비서실장 기용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크고요. 오늘 오전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도 보수 진영 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권과 야권 핵심 지지층 모두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카드라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다만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여권 내부에서는 야당이 표면상 크게 반대할 수는 없는 카드 아니겠느냐 이런 기류가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 네, 파격적 인사 필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는 사람을 자꾸 쓰려다 보니까 너무 인재풀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의 이 지지랄까요? 이런 분들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네요.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오는 25일 두 번째 위기를 맞을 걸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데 그때부터 사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김윤 민주당 당선인에 대해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오는 25일. 민법상 사직서는 제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공백에 이은 두 번째 타격을 8일 앞둔 오늘, 의사협회는 파국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사직이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불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집단 사직은 사직서를 내지 않은 교수들의 추가 사직으로 이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부를 향해 신속한 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단일화는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에게도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두어달라고 했습니다. 화살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서울의대 교수 출신 김윤 민주당 당선인에게도 향했습니다. 김윤 의원 주관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보이콧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계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발표한 대로 정원이 느는 건지 아니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윤 기자가 어떤 상황인지 취재했습니다. 각 대학들의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 제출 시한은 이달 말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이를 심의해 신입생 수를 확정합니다. 늘어나는 2,000명 의대 신입생의 대학별 배분이 사실상 이달 내 결정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의정 갈등에 수험생들 마음은 어수선합니다. 확정이 나면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확정이 안 난 상태여서 제 친구들도 실제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없으세요. 2,000명 증원이 확정된 건지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40개 의대들이 몇 명을 뽑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입시 전략 짜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의대가 정말 확정이 되면 좀 높게 쓸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딱 그런 어떻게 써야 될지 약간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이러다 의대 증원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 말까지 학원가에서 나옵니다. 대기업서 심사를 해서 5월 중순경에 발표를 하죠. 그게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 증원 방침이 크게 달라질 경우 수험생 반발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입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출근길 서울 한강대교 교량 위에서 한 남성이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도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로 이어졌는데 이 남성 며칠 전에는 올림픽대로에서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든 남성이 다리 위 구조물을 위태롭게 걸어다닙니다. 구조물 위에 주저앉더니 소방대원들이 접근하자 다가오지 말라는 듯 손사래를 칩니다. 다리 위엔 정부와 여당의 국가긴급권 발동을 촉구한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5시 50분쯤 50대 남성이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소동을 벌였습니다. 한강대교 아치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 증거 접수해서 간 거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도로엔 에어 매트리스가 설치됐고 한강구조대 요원들도 출동했습니다. 투신소동으로 한강대로 2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내려서 걸어가라고 여기를 통행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가려고요. 아니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요. 서울 용산과 동작을 잇는 한강대교가 마비되면서 인근 강변북로와 노들길 등도 연쇄 정체를 빚었습니다. 남성은 소동 5시간 만인 오전 10시 50분쯤 소방대원과 함께 내려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 14일에도 올림픽대로 밑에서 3시간가량 투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전국의 식당을 돌며 9천만 원을 갈취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돈을 뜯어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배탈이 났다면서 보상비를 달라고 협박한 건데요.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 지난 2월 식사를 하고 간 뒤 일행 6명이 배탈이 났다는 남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환이 두통하고 설사하고 가끔 며칠 동안 아파서 약 먹고 병원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당황한 김 씨는 화를 내는 남성에게 보상비로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네 사람이나 도통에 설사까지 한 일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업주가 음식을 먹은 날짜 등을 물어보자 장난하나 진짜. 소리 하지 말고. 욕설은 물론 협박까지 합니다. 내가 바로 영업해서 바로 처리 시킬 거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협박 전화를 건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밤에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36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바꾸는 식으로 경찰의 감시망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매일 맛집을 검색해 식당 3천여 곳에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돈을 건넨 피해 음식점은 400여 곳, 피해 금액은 9천만 원에 이릅니다. 이런 때 당하는 범죄는 정말로 그 사람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일명 장현맨으로 불리는 이 남성은 같은 전과로 출소한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아 또 식당들을 협박했는데 갈취한 돈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원청 업체의 부도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장을 점유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일당은 실제 유치권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조폭까지 동원했는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공사장, 사람들이 달려들어 출입문을 막습니다. 힘에 밀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대금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서로 공사장을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60대 남성 등 4명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가짜였습니다. 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허위 유치권을 가지고 빙자해서 그다 내 건물이다. 210억 원짜리 빌라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저지른 건데 용역업체 직원 가운데는 폭력 조직원 5명도 있었습니다. 용역 조직원들은 진입조와 대기조로 역할을 나눠 이 문을 뜯어내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유치권자 측 관리 직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그 말리는 과정 중에서 제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3명이 저를 폭행했는데요. 너무 저도 순식간에 일어난. 이들은 다른 부도난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에 깡패들을 시켜서 저한테 협박을 하죠.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안 나오면 다칠 줄 모른다. 사기단 총책인 60대 남성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반도체 경쟁이 뜨겁습니다.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가 9조 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이 삼성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한데요. 우리로서는 K반도체 생산 기지가 미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성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반도체 공장 4개를 지을 계획이지만 아직 터닫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사업에 착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등으로 시간이 지연되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방류수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을 푸는 데만 8개월이 걸렸고 환경영향평가와 토지보상, 전력, 용수 인허가 등에도 몇 년씩 소요됐습니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일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사의 속도가 붙었지만 기간이 늘어진 탓에 공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에 들떴던 인근 상인들도 지치긴 마찬가지. 시도 운동들이 많아요.
사람은 저걸 가라고 온 건데 떠난 사람은 많은데 죽은 사람은 없잖아.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7년쯤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좀 둔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이벤트만큼 우리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2026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반도체 공장 5개를 착공합니다. 투자액만 300조 원. 정부는 인허가 절차를 7년에서 3년 반으로 줄이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TV조선 장수입니다. 반도체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케 하는 뉴스 하나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이 대만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한두 체급 낮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10년 사이에 역전된 겁니다. 원인은 역시 반도체에 있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반도체 강국에다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는 우리가 대만보다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2013년만 해도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829조 원으로 대만 100대 기업보다 288조 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입장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100대 기업 시가총액 1,565조 원인데 대만은 1,650조 원에 달합니다. 10년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시가총액이 89% 느는 동안 대만은 205%나 껑충 뛴 겁니다. 실적도 역전됐습니다. 대만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36조 원에서 86조 원으로 136.6% 급증하는 사이 우리는 88조 원에서 72조 원으로 오히려 뒷걸음질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반도체 기업들이죠. 파운드리 분야를 개척한 TSMC는 10년 전에만 해도 빅테크의 하청업체 취급을 받으면서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꾸준한 투자에 힘입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사법 리스크 등 악재에 시달리며 초격차 기술력을 갖고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사이에 TSMC와 삼성전자의 시총 차이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는 눈 깜빡하면 뒤처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증명한 우리의 씁쓸한 결과입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이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상 최대의 물축제라도 불리는데 관광객 50만 명이 몰리면서 과열됐습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각종 사고로 인해서 200명 넘게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방콕 거리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물총을 쏘고 흥겨운 춤판이 벌어집니다. 한 해 불운을 씻는 의미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고 진흙을 발라주는 태국 최대 축제 송크란이 11일부터 닷새간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면서 5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I just love it. Everyone here just enjoying life, dancing together, singing together. 문제는 안전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물을 뿌리고 취객들은 난투극을 벌이기도 합니다. 성추행도 빈번합니다. I was sexually assaulted at Songkran. Yo, did not expect that. 태국 당국은 축제 기간 닷새 동안 206명이 숨지고 1,5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교통사고였는데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과 끼어들기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몇 년째 경찰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술 없이 축제를 즐겨달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위험한 축제는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대표적 문화유산이 불에 탔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진 코펜하겐의 명물 문화재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서 첨탑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첨탑이 거센 불길을 이기지 못하고 두동강나 쓰러집니다. 놀란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옛 증권거래소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건물 여러 층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56m 높이 도시 명물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진 역사적 문화유산 훼손에 시민들은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It is our Notre Dame. Prime Minister will have to make decisions about what can we do now to preserve some of. 지금은 상공회의소 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화재 당시 보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불길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건축물 절반 이상이 훼손됐습니다. Upon our arrival, the fire were very intense, and we have now been struggling for several hours to secure part of the building. 건물 안에 있던 유물을 빼오기 위해 소방대는 물론 시민들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은 크게 훼손됐지만 문화재와 미술작품 등은 대부분 안전하게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군 하면 짙은 황토색의 민무늬 군복이 떠오를 텐데 몇 년 전부터 우리처럼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입은 특수부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예 훈장이나 부대 마크를 붙이는 방식까지 비슷한 부대도 나타났다는데 후방 침투 임무를 맡은 부대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우리 군이 분석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낙하산을 맨 군인들이 수송기에서 뛰어내립니다. 북한은 지난달 공수부대인 항공육전병 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 김정은 옆에 선 지휘관의 가슴에 훈장을 단 형태가 한국군이나 미군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작은 직사각형의 약식 훈장을 이어붙인 형태로 큼직한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던 과거와는 차이가 납니다. 부대원들은 한국군처럼 위장용 디지털 전투복을 입었는데 팔뚝 부분 부대 마크가 탈부착이 가능한 점까지 유사합니다. 소위 찍찍이라고 부르는 이제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한 장면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부대 마크를 부착하고 한국군의 후방에서 그런 비정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총 역시 우리 군처럼 개머리판을 접거나 넣을 수 있는 기종들이 점점 더 자주 노출됩니다. 아군과 구분이 안 되도록 교란 전선을 피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우리 후방에 침투하는 공수부대인데 유사시 한국군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전을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죠. 북한군이 변하고 발전하는 건 분명히 위험한 거죠. 군은 북한 특수부대에만 한정된 변화인지 전군에 보급하는지 여부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달러 강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멀어진 데다 중동발 악재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겁니다. 킹 달러 귀환의 전 세계 통화가 맥을 못 추자 한일 양국 경제수장이 공동 개입에 나섰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G20 회의에서 만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장관. 두 장관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역대 네 번째로 1,400원을 돌파하고 일본 엔화 가치도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처음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우리 수입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한일 재무장관 구두 개입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나라뿐 아니라 유럽과 영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의 통화도 줄줄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개입으로 외환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강달러 추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 정도로 미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So we've said at the FOMC that we'll ne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b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ease policy. 물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진정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이제 국민 3명 중 1명은 나홀로 사는 사람일 정도로 1인 가구가 흔해졌습니다. 10여 년 전에 비하면 2배 넘게 늘었는데
1인 가구가 정부에 바라는 1순위 정책은 집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여파로 1인 가구가 주로 사는 빌라와 오피스텔은 월세 부담이 크게 늘었고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역세권 청년 임대 아파트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탓에 곳곳에서 좌초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0세대가 넘는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설 땅입니다. 지하철역과 백화점이 근처에 있어 출퇴근과 생활이 편리한 입지입니다. 백화점부터 하른백색, 목자골목 다 없는 거 없잖아요. 교통도 좋잖아요. 한국권 제일 나아요. 건설사는 이곳을 포함해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인허가 받은 부지 4곳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청년층이 거주할 임대주택 700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상값도 많이 올랐고 회사 자금 그런 운영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상황 속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정리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임대주택은 함부로 임대료도 올릴 수 없어서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원래도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였는데 굳이 지금 같은 때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80여 세대를 공급할 서울 강남역 인근의 청년주택 개발 현장은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만 수십 대 1에 달하는 청년 임대주택이지만 부동산 침체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1995년생 젊은 감독이 장편 영화 데뷔작으로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아서 화제입니다. 수상 실적만 무려 8관왕입니다. 한국의 셀린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정지혜 감독을 박소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는 정순. 애인과의 관계가 담긴 영상이 회사에 유포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힙니다. 첫 장편 영화로 로마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는 등 전 세계 19개 영화제에 초청받고 8관왕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정말 작은 규모로 좀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작품이어서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되게 보답이 됐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 건 이 문제가 젊은 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가해자들 중에 되게 많은 비율을 중년 남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했고 또 그런 편견 때문에 신고율조차도 되게 낮다는 거. 영화 속 정수는 일상이 통째로 흔들리는 위기에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갑니다. 정순이 어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무조건적으로 저희 영화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정지혜 감독. 앞으로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선보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에서 채화식이 있었는데 온전하게 공개 행사로 열린 건 평창 올림픽 이후 6년 만입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사제복 차림의 여성들이 성화를 채화해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오목거울로 태양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데 흐린 날씨 탓에 미리 채화해둔 불씨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봉송주자의 성화를 넘겨주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려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They would stop the wars, they would put down the arms, and they would compete in a noble competition. 그리스 조정 선수 스테파노스 두스코스가 성화 봉송을 시작했고 프랑스 수영 선수 로나 마나우드가 이어받았습니다. We are longing for something that is unifying us. We are longing for something that gives us hope. The Olympic flame is this symbol of hope. 성화는 그리스에서 11일 동안 봉송 행사를 거쳐 오는 26일 아테네에서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인계됩니다. Le Baleine il va arriver dans un moment évidemment qui va être un point d'orgue. 성화는 다음 달 8일 마르세유에 도착하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만여 명의 주자가 봉송에 참여합니다.
이번 올림픽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조력국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종합 15위를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태극전사들을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고강도 훈련에 쉼표는 없습니다. 오는 7월 26일 개막하는 2024 파리올림픽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3년 전 도쿄대회에서 금메달 6개로 종합 16위를 기록했는데 파리에서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최대 금메달 6개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선수들의 자신감은 넘칩니다. 전 목표가 6개인지 몰랐어요. 양궁 종목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5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문화와 예술의 중심을 자부하는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답게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등 세계적인 명소들이 경기장의 배경이 됩니다. 선수들의 설렘이 더 큰 이유입니다. 에펠탑 일단 꼭 보고 싶고요. 그리고 바게트 먹고 싶고. 8년 만에 만원 관중도 선수들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관중석에 사람이 더 많으면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서.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후 4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 출전하지만 이 파리 하늘에서 태극기를 펄럭이겠다는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I'm trying to hold my breath. Let it stay this way. Can't let 유럽 오페라 가수가 망설이던 미국 데뷔 무대를 멋지게 치러냅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가수들은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음악과 마주하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당당히 대처한다는 의미죠.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le falta, porque no tiene dinero para gastar. 라쿠칼라차는 바퀴벌레를 가리킵니다. 경쾌한 노래에 멕시코 혁명 때 농민군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죠. 짓밟혀도 끈질기게 일어서는 민중의 생명력을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봄바람처럼 태평한 사시춘풍, 두루춘풍들입니다. 머뭇거리며 안이하고 구차하게 땜질하는 망하는 팔자죠. 처참하게 패배해 땅바닥에 으깨지는 일패도지를 당하고도 일주일이 되도록 조용한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당정관계, 소통, 쇄신 이런 목소리 좀 나왔네요. 그냥 당선자들 그냥 소회 정도? 어제 당선인 총회는 1시간을 초선 당선자들의 자기소개로 때웠답니다. 화기애애하게 셀카도 찍었다죠. 천막 당사의 각오는커녕 큰절하는 사죄 신용조차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이런 말까지 하는 친윤계 의원도 있습니다. 4년 전보다 5석이 늘었고 득표율차가 5.4%포인트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 이긴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연일 목청을 높이는 이가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린애라고 부르며 거친 언사를 퍼붓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깜도 안 되는 자다. 정치 아이돌이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마라. 특검 받을 준비나 하라.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당 원로가 이렇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따로 없습니다. 정조임금이 인용한 한 비자의 한 대목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느린 사람은 팽팽한 활 시위를 차 수양하라. 유능함과 졸렬함은 거울 앞뒷면과 같다는 가르침입니다. 집권 여당의 위기 불감증과 무기력은 선거 참패보다 더 깊고 암담한 병입니다. 4월 17일 앵커 칼럼 오늘 조용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하늘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입니다. 황사먼지에 가려져 건물들의 모습이 흐릿한데요. 내일도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먼지가 머물겠고요. 경남권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올라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울산이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청주가 25도, 대구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상에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